밀차 아쿠다카와 리노스케. 오다와라와 아타미 사이에 궤도가 좁은 경편철도 부술공사가 시작된 것은 료헤이가 8살 때였다. 료헤이는 매일 동네 어귀로 공사를 구경하러 갔다. 공사라고 해도 기껏해야 밀차로 흙을 운반하는 정도였지만 그 모습이 자뭇 재미있었다. 밀차 위에는 토공 2사람이 쌓인 흙 뒤에 서 있었다. 산을 내려놓은 밀차는 사람 손을 빌리지 않아도 굴러왔다. 덜컥거리며 차체가 움직이거나 인부의 작업복 소매가 펄럭일 때 혹은 좁은 선로가 휘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료헤이는 토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다못해 단 한 번만이라도 토공과 함께 밀차에 타봤으면 하는 생각한 적도 있었다. 밀차는 동네 어귀의 평지에 오면 저절로 멈추어 섰다. 멈춰 서자마자 토공들은 가볍게 밀차에서 뛰어내리고는 선로 종점에 밀차의 흙을 들이부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밀차를 영차 밀며 왔던 산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때 료헤이는 밀차는 타지 못하더라도 밀기만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월 초순의 어느 저녁이었다. 료헤이는 2살 아래 동생과 동갑인 옆집 아이와 밀차가 있는 동네 어귀로 향했다. 흙을 뒤집어 쓴 밀차가 어스름한 저물녘에 늘어서 있었다. 그런데 어디에도 토공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새아이는 쭈뼛쭈뼛 맨 끝에 있는 밀차를 밀었다. 밀차는 새아이의 힘이 진해지자 갑자기 대구르르 바퀴가 움직였다. 료헤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료헤이는 2번째 바퀴 굴러가는 소리에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밀차는 대구르르 소리를 내며 새아이가 미는 대로 슬슬 선로를 올라갔다. 그럭저럭 10캔, 약 18m입니다. 그럭저럭 10캔 정도 가자 선로 경사가 가팔라졌다. 밀차는 새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밀차와 함께 다시 되밀릴 것 같았다. 료헤이는 이제 됐다고 생각하고 동생들에게 신호를 했다. 얘들아 타. 새아이는 단숨에 손을 떼고 밀차 위로 올라탔다. 처음에는 천천히 내려가더니 순식간에 속도가 붙으면서 선로를 단숨에 휙 내달렸다. 그 순간 마주치는 풍경이 금세 양쪽으로 갈라지듯 성큼성큼 눈앞에 펼쳐졌다. 얼굴에 닿는 해질녘의 바람, 발밑에서 느껴지는 밀차의 흔들림, 료헤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러나 밀차는 2, 3분 만에 벌써 원래 있던 종점에 멈춰 섰다. 한 번 더 밀자. 료헤이는 동생 둘과 함께 다시 밀차를 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바퀴도 꿈쩍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게다가 발소리가 낫나 싶었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로 변했다. 이놈들 누구 허락받고 밀차 만지는 거야? 거기에는 낡은 작복을 입고 철진한 밀짚 모자를 쓴 키가 큰 토공이 서 있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료헤이는 동생 둘과 함께 벌써 5캔 도망가 있었다. 그 후 료헤이는 심부름하고 돌아오는 길에 인기척 없는 공사장의 밀차만 봐도 2번 다시 올라타보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의 토공의 모습은 지금도 료헤이의 머리 한구석에 확실히 남아있다. 어스름 속에 희미하게 보였던 작은 갈색 밀짚 모자. 하지만 그 기억도 해가 갈수록 바래질 것이다. 열흘쯤 뒤 정오가 지난 무렵 료헤이는 또 혼자 공사장에 서서 밀차가 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흙을 실은 밀차 너머에서 철도 침목을 실은 다른 밀차 한 대가 나중에 철로 본선이 될 넓은 선로를 타고 왔다. 그 밀차를 미는 사람은 젊은 남자 둘이었다. 료헤이 생각에 그 아저씨들과 어쩐지 쉽게 친해질 것 같았다. 이 아저씨들은 혼내지 않을 거야. 료헤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밀차 옆으로 달려갔다. 아저씨 밀어드릴까요? 그 중에 한 사람, 줄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밀차를 밀면서 예상대로 흔쾌히 대답했다. 오, 와서 밀으라. 료헤이는 2사람 사이로 들어가더니 있는 힘껏 밀기 시작했다. 너 꽤 힘이 세구나. 다른 한 사람, 귀에 담배를 끼운 남자도 이렇게 료헤이를 칭찬해 주었다. 선로의 기울기는 점점 편해졌다. 그만 밀어도 돼. 료헤이는 당장이라도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속으로 초조해졌다. 젊은 2 토공은 전부 다 허리를 펴고 말없이 밀차를 계속 밀었다. 료헤이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며 물었다. 계속 밀어도 돼요? 되고 말고 2사람이 동시에 대답했다. 료헤이는 친절한 아저씨들이라고 생각했다. 6초,
이 초는 약 550에서 650m를 말합니다. 대여섯 초쯤 밀었더니 선로는 다시 경사가 급해졌다. 선로 양옆에 펼쳐진 감귤밭에는 수많은 황금색 열매가 햇살을 받고 있었다. 오르막이 좋아 계속 밀 수 있으니까. 료헤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온몸으로 밀차를 밀었다. 감귤밭 사이를 다 올라가자 갑자기 선로는 내리막길이 되었다. 줄무늬 셔츠를 입은 사람이 료헤이에게 얘야 올라타거라 하고 말했다. 료헤이는 바로 뛰어 올라탔다. 밀차는 세 사람이 올라타자마자 감귤밭의 향기를 퍼뜨리면서 내리막을 따라 선로를 달려내렸다. 미는 것보다 타는 편이 훨씬 좋아. 료헤이는 하오리, 이 기장이 짧은 뜻옷이죠. 하오리를 바람에 부풀리면서 당연한 생각을 했다. 갈 때 미는 곳이 많으면 돌아오는 길에는 타는 곳이 많을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다.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자 밀차는 조용히 멈추었다. 세 사람은 또 전처럼 무거운 밀차를 밀기 시작했다. 대나무 숲은 어느새 잡목숲이 되었다. 완만한 오르막길 곳곳에는 붉게 녹슨 선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낙엽이 쌓인 곳도 있었다. 그 길을 겨우 다 올랐더니 이번은 높은 낭떠러지 저편에 넓디 넓고 으스스 추운 바다가 펼쳐졌다. 동시에 료헤의 머릿속에는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세 사람은 또 밀차에 올라탔다. 밀차는 바다를 오른편에 두고 잡목 나무가지 아래로 달려내려갔다. 그러나 료헤이는 아까처럼 재미있지 않았다. 이젠 돌아가야 할 텐데. 료헤이는 마음속으로 빌어보았다. 하지만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밀차는 물론 세 사람 모두 돌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료헤이도 물론 잘 알고 있었다. 다음에 밀차가 멈춘 곳은 깎아지는 산을 등지고 있는 초가 찻집 앞이었다. 두 토공은 찻집에 들어가더니 젖먹이 아기를 업은 여주인을 상대로 유유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료헤이는 혼자서 마음을 졸이며 밀차 주위를 돌아보았다. 밀차의 튼튼한 차대 늘판에는 튀어오른 흙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잠시 후에 찻집을 나서는 길에 담배를 귀에 꽂은 남자는 관로 속에 그때는 이미 꽂혀있지 않았지만 밀차 옆에 있는 료헤이에게 신문지에 싼 막과자를 주었다. 료헤이는 퉁명스럽게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하지만 바로 아저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료헤이는 퉁명하게 굴었던 것을 얼버무리려고 과자 하나를 입에 넣었다. 과자는 신문지로 싼 탓에 석유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세 사람은 밀차를 밀면서 완만한 경사를 올라갔다. 료헤이는 손은 밀차에 대고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 고개를 다 내려가자 또 아까와 같은 찻집이 나왔다. 토공들이 찻집 안으로 들어간 뒤 료헤이는 밀차에 걸터 앉아 돌아갈 일만 걱정했다. 찻집 앞에는 꽃이 핀 매화의 저녁 노을이 쓰러져 가고 있었다. 벌써 날이 저물어 가네. 료헤이는 이런 생각이 들자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툭툭 밀차의 차바퀴를 차다가 혼자 힘으로는 꼼짝도 안 하는 줄 알면서도 끙끙 밀차를 밀어보며 기분을 추슬렀다. 그런데 토공들은 찻집에서 나오더니 밀차 위의 침목에 손을 대면서 아무렇지 않게 료헤이에게 말했다. 넌 이제 돌아가거라. 우린 오늘은 저쪽에서 자니까. 너무 늦으면 집에서 걱정한단다. 료헤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벌써 어두워져 가고 있고 작년 말에 엄마와 이와무라까지 간 적이 있지만 오늘 온 길은 그때보다 서너 배나 되는 데다. 그 길을 지금부터 혼자 걸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생각났다. 료헤이는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료헤이는 젊은 두 토공에게 어색하게 인사하고는 쿵쿵 선로를 따라 달려나갔다. 료헤이는 한동안 정신없이 선로 옆을 계속 달렸다. 달리다 보니 주머니에 든 신문지로 싼 과자가 걸리적거려 길가에 내던져버리고 그 다음엔 나무바닥으로 된 집신도 길에 벗어 던져버렸다. 그러자 얇은 버선 뒤꿈치에 바로 작은 돌이 박혔지만 발은 훨씬 가벼워졌다. 료헤이는 왼쪽에 바다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가파른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갔다. 가끔 눈물이 북받쳐 오면 자연히 얼굴이 일그러졌다. 눈물은 억지로 참았지만 코에서는 끊임없이 그렁그렁 소리가 났다. 대나무수 옆을 달려서 빠져나오자 석양에 물든 희간의 산의 하늘도 이미 저녁놀이 사라지고 있었다. 료헤이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다. 갈 때와 올 때의 경치가 달라진 것도 불안했다. 게다가 땀에 흠뻑 젖은 옷마저 거추장스러워 계속 필사적으로 달리면서 하오리를 길가에 벗어 던졌다.
감귤밭에 다다를 무렵 주위는 점점 어두워졌다. 목숨만 살려줘. 료헤이는 간절히 빌면서 미끄러져도 걸려 넘어져도 일어나 달렸다. 겨우 저 멀리 땅거미 속에 동네 어귀의 공사장이 보였을 때 료헤이는 실컷 울고 싶어졌다. 울먹거리기는 했지만 끝내 울지 않고 계속 달렸다. 마을로 들어와 보니 이미 길가 양쪽 집집마다 전등 불빛이 빛나고 있었다. 그 전등 불빛에 비친 료헤의 땀 범벅이 된 머리에서 김이 나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는 아낙네들과 밭에서 돌아오는 남정네들은 료헤이가 헐떡이며 달리는 모습을 보고는 얘야 무슨 일이니? 하고 말을 건넸다. 하지만 료헤이는 아무런 대답 없이 구멍가게니 이발손이 불이 환한 집 앞을 달려 지나갔다. 료헤이 집 문간으로 달려갔을 때 료헤이는 드디어 큰 소리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 울음소리에 단번에 엄마 아빠가 문간으로 달려나왔다. 특히 엄마는 료헤이를 달래면서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료헤이는 손발을 바둥거리며 목 놓아 울 뿐이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근처 아낙네들 서너시 어두욱한 문간에 모여들었다. 엄마 아빠는 물론 동네 사람들 모두 료헤이가 우는 이유를 물었다. 그러나 료헤이는 무얼 물어봐도 소리내 울기만 했다. 그 먼 길을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여태 불안에 떨었던 마음을 돌이켜보면 아무리 큰 소리로 울어도 성이 안 찬다는 생각에 료헤이는 26살 되던 해 처자식과 함께 도쿄로 왔다. 지금은 어느 잡지사 2층에서 교정용 빨간 붓을 쥐고 있다. 그런데 료헤이는 간혹 전혀 아무 이유 없이 그때의 자신을 떠올릴 때가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의 피곤에 찌든 료헤이 앞에는 지금도 그때처럼 어둑한 수풀이나 언덕길이 때때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